두 분 아마 이 질문 한 주 내내 엄청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집을 사는 걸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주택자. 제가 궁금 사항이기도 한데. 무주택자? 아니, 그래서 사야 돼, 안 사야 돼? 왜냐면 이제 규제가 나왔는데, 어떡하지? 뭐, 물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살 수 있겠지만, 다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시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보고, 뭐, 하락세를 더 보던지, 상승세를 더 보다가 그 와중에 싼 거를 산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각자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소장님.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저는 원칙은 그냥 자금이 되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도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무리해서 사야지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자금이 결혼을 했는데 네. 뭐 자금이 얼마 있고 대출이 뭐 6억 한도 내에서 얼마 받을 수가 있고 서로 합의해서 사자라고 합의를 했다면 네. 저는 내 집만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뭐 동네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필요하게 자금이 아주 많은 분들은 아니면 사실 전고점 뚫고 최근에 오버슈팅 했잖아요. 네. 강남이나 사실 마포, 성동이 비정상 과열이 된 거는 네. 맞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무리해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지역을 무리해서 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서울 내에서도 아직도 전고점 회복 못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저는 필요한 분들 일단 찾아서 사야 된다. 저는 사야 된다. 왜냐하면 떨어져서 사면 좋긴 한데요. 제가 20년 동안 아무리 관찰을 해도 떨어질 때 집 사는 사람을 제가 2명 봤거든요. 그냥 한국 사정을 몰라가지고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그냥 아들이 서울대 학교 가니까 몰라가지고 2호선 라인에 그냥 잠시 렐스 8억 7천 샀는데 그게 지금 35억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따지고 계산을 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네. 필요해서 사신 분들이 산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진짜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은 안 잡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돼야 됩니다. 금리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작은 계획, 정부가 DSR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지만 금리가 2배 올라갈 수 있다.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배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3년 정도는 네. 허리끈 졸라매고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능력이 되는 선에서 잡아라라고 말씀 주셨고 평가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저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축에 대한 공급이 풀리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떨어져도 나는 그 손실분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이 집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과 또 어떤 지금 말씀하신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를 활용해서 집을 산다? 네. 이런 거는 저도 막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가장 긴 상승장을 거친 시장이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슈가 있었던 네. 시장이잖아요. 코로나라는 어떤 유동성이 대거 풀리는 경험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거칠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지금 조금 떨어지다가 나중에 다시 오를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무리하는 선택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앞에 저희가 또 칠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예전부터 이제 뭐 그 전전 정권 부동산 대책부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규제라는 게 어떤 분야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오면 그 효과 기간, 조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규제에 대한 조정 기간, 그러니까 효과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 각자 칠판에 좀 써주시면. 627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후속 대책이 없어도 네, 지금 일단 이번 거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사실 뭐 쓰시면서 생각하시면 바로 또 후속 대책이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뭐 당장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는 지금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 되게 예쁘게 잘 쓰시네. 자, 그럼 그러네. 들어주시겠어요? 카메라에 한번 여기 보여주시고 여기 소장님은 할까요? 여기 평가사인데 하나, 둘, 셋. 각자 읽어주세요. 저는 2개로 했습니다. 네. 3개월 추석, 2번은
6개월 연말입니다. 연말. 네. 평가사님은요? 저는 올해 말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먼저 왜요? 예려도 돼요? 그럼요. 내리셔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시장 분위기가 터닝 포인트 되는 게 이제 명절, 설날, 추석 또는 연말이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 효과는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적응을 하거든요. 애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쳐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나면 그날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막 울기도 하고 막 하다가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강도로 이제 규제해도 잔소리를 해도 이제 안 먹히는데 저는 추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부동산들 한 10군데 정도 제가 전화를 돌려봐도 다들 추석까지는 그냥 쉬어야겠다. 그냥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3개월은 일단 소강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석 전에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만한 뭐 규제라기보다는 공급 대책이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야 이거 진짜 되겠는데? 그린벨트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태릉 부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게 잘 나온다면 뭐 3개월 내에 3개월이 아니라 안정이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길면 연말.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 은행들도 이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반기에 사실상 목표 달성 다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대출 장사 안 해도 되는데 내년까지 이어가게 되면 은행들도 이제 사업체인데 내년까지도 대출 문을 죄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 대출 사업은 포기할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시장의 분위기도 후속 대책이 효과적으로 안 나왔다면 6개월이 지나면 저는 뭐 다른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6억 이하의 대출만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기에는 저는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사님은요? 은행의 이제 대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뭐 장사를 안 할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은행이 장사하는 방법이 가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에 대한 대출 부분이 아마 확대될 거고 가계 대출은 이제 법인이 돈을 갚는 것보다 기업이 돈을 갚는 것보다 개인이 돈을 갚는 게 좀 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의 판단 지표, 건전성 지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가계대출이 축소되고 기업대출이 확대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영업 전략이 하반기부터는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부분도 증가율에 대해서 절반 수준으로 감축을 하는 조치가 있었고 또 그동안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허그 보증이라든가 또 보증을 통한 정부 보증을 통한 정책성 대출이 많이 취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축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의 어떤 문이 지금 뭐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대출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규제책들이 나와주고 또 부동산 대책들이 또 발표가 되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주고 또 일시적으로 기축의 물량이 풀릴 수 있게 앞으로 계속 집을 필요하지 않은 만큼 보유를 하게 된다면 그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 즉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면서 이런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한시적인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정리해라 하면 이제 제2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와도 맞물리면서 어떤 기축의 물량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고 기축의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그 가격에 사준다면 그 가격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가격의 안정세를 사람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불안 심리가 좀 누그러들 수 있고 조금은 안정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올라간 집값을 빚을 더 많이 내게 해줘서 사게 해주느냐 아니면 이 올라간 집값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게 해주느냐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염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나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일부 뭐 투기적인 그렇죠. 세계력이 아닌 네. 이상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율도 지금 되게 높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향성과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아,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22년, 23년 때 왜 그 둔촌주공 잔금 네. 대란 사태가 있어서 왜 막바지에 실수요 그 연장시켜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겠죠. 정부도 물론 알 겁니다. 대통령도 알고 금융당국도 아는데 그러려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시사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 대비. 그러니까 둔촌주공 대출이 중단됐던 사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반기에는 이제 돈을 이제 새로 세팅이 됐으니까 네. 풀 수 있는 만큼을 운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돈이 빌려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한정된 자금이 시장은 전부 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인데 네. 모두에게 다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자금도 다 소진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 중단 사태가 그렇죠. 벌어지는 네. 거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근데 다 소진이 돼서 원래 건전성 지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계대출을 늘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네.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 중단 사태가 네, 벌어진 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신축의 공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문정부 시절에 평균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 또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생각해 보면 그 기존 10년 평균치보다는 높은 네. 수치로 분양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럼 이제 잔금을 치르는 그 비용 자체도 사실은 대출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늘릴 수 있는 건 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또 다시 이제 대출이 조금 줄어드는 네. 형태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뭘 배우면 될까요, 소장님? 일단 저는 정부 정책이 대출 정책은 전 한시적인 효과밖에는 안 되고요. 원칙이 뭔지가 중요한데 원칙이 주택 수가 늘리면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1주택으로 가라고 했고 네. 대출 규제도 LTV, DSR 규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집값 대비 규제를 하다가 야, 돈 있는 사람만 대출 받아. 자금력도 소득도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실이 되니까 그래서 DSR을 적용하게 되고 네. DSR 40% 적용. 한마디로 소득이 안 되면 대출이 원래 잘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안 되겠다. 금리 올라가니까 2023년 문제가 됐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까지 더 적용을 합니다. 충실히 따랐는데 시장에서는 또 성동구, 네. 마포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상한선까지 기준을 네. 자릅니다. 뭐 역설적으로 연봉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이 대출 10억, 20억 저는 사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봉 5천 되는 분이 2억 받는 것보다 네. 오히려 안정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커트를 했는데 이해를 합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정책이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네. 그러면 가계대출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앞서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하게 되면 자기 돈으로 분양받아서 중도금, 잔금 내고 입주하는 사람이 저는 얼마 없다고 네. 보거든요. 결국에는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계속한다? 그럼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와 저는 결국에는 공공이 책임지고 공공주택으로 가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2대8? 1대9 정도 되는데 공공이 LH가 지금 부채가 수백억이 되는데 갑자기 동해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공공이 전체 1년에 한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공급을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냐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겠고요.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꺼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그렇죠. 순리인데 네. 그 다음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순리대로 좀 풀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